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성경 속 마을, 특히 가버나움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낡은 배 몇 척이 떠있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시골 어촌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들을 쫙 훑어볼 건데 이 도시의 진짜 스케일을 알고 나면 아마 그 생각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흥미로운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과연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하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아주 작고 고요한 동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파헤쳐볼 여러 교차 검증된 데이터들에 따르면요,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제부터 이 도시가 실제로 얼마나 다이나믹한 곳이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제 무역의 핵심 허브이자 전략적 교차로. 가버나움이 단순한 촌동네가 아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비아 마리스 때문입니다. 흔히 해변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동네 흙길 수준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다메섹,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쫙 이어주는 고대 세계의 메가 하이웨이, 즉 초고속도로였습니다. 가버나움이 딱 이 거대한 길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각국의 상인들, 여행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동네가 당대 최고의 정보 허브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터진 뉴스나 소문은 상인들 입을 타고 유대를 넘어 이방 지역까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자, 역사적 데이터를 좀 더 볼까요? 이곳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병토가 딱 만나는 국경선이었습니다. 국경이 있으니 당연히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세관이 있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 마테, 그 사람의 직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까지 떡하니 주둔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로마 제국이 굳이 정규군을 주둔시켰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치안을 꽉 잡고 관리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특급 요충지였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인구와 경제,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삶입니다. 1,500명에서 최대 3,000명, 발굴 자료와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추정한 당시 인구 수입니다. 숫자만 딱 들으면 에이, 요즘 아파트 한 단지 인구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세기 고대 사회, 특히 이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 기준으로는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번성한 중대형 도시 규모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인파가 매일 북적거리는 진짜 메트로폴리스였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도시의 일상 풍경입니다. 발굴 결과를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지역 특산물인 검은 현무암으로 지은 튼튼한 집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경제도 한우물만 판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 번성하는 업은 기본 베이스고요. 거기에 대규모 올리브유를 찍어내는 농업,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그 하이웨이를 타고 도는 막대한 국제 무역까지. 돈이 사방에서 핑핑 도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풍요로운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종교와 이방 문화의 교차점. 인구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주민의 압도적인 다수, 95%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라는 아주 얇은 조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제무역로라는 특성 때문에 로마 군인들, 그리스 상인들 같은 이방인들이 도시에 끊임없이 들락날락했거든요. 뼛속까지 유대교인 동네 한가운데에 이방 문화가 아주 짙게 도출되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환경이 공존했던 겁니다. 이렇게 온갖 문화가 섞여 들어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중심을 딱 잡아준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웅장한 회당이었죠. 유적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멋진 하얀 회당을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을 자세히 보면 1세기 당시 오리지널 건물인 검은 현무암 토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랜드마크는 당시의 커뮤니티가 율법과 신앙교육을 얼마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적 기류가 어땠겠어요? 대단히 팽팽하고 엄격했습니다. 유대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민감도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죠. 심지어 여기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엘리트들이 아예 짐을 풀고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나거나 특이한 인물이 오면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신학적 논쟁 하나도 순식간에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도는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 예수님 사역의 전초기지, 그분의 본동네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거점을 구축하셨는지 그 과정을 볼까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 예수님은 베이스 캠프를 아예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이곳에 있던 제자 베드로의 집을 실질적인 사역의 본부로, 그러니까 핵심 거점으로 딱 잡으신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통팔달 교통망 비아마리스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길 허브로 삼아서 갈릴리 전역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러 다니신 거예요. 메시지의 확산력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지리적, 논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얼마나 엄청난 양의 기적과 가르침이 이 한 도시에 집중됐는지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거든요. 38년 된 병자, 백부장의 하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 치유, 이 굵직한 사건들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기독교 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 설교 있죠? 그것도 바로 아까 우리가 본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선포됐습니다. 은혜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현상인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은혜와 심판의 역설,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 이 역사적 팩트들을 바탕으로 한 청교도 관점의 분석 자료를 보면 가버나움은 정말 완벽한 모순, 즉 극명한 역설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돈 넘쳐나죠. 위치 끝내주죠. 종교적 열정도 대단하죠. 거기다 최고의 복음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남은 건 궁극적인 실패였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그들 내면에는 말씀 앞에서의 진짜 회개가 쏙 빠져 있었다는 게 이 신학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 관점이 우리에게 보고하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리적 조건이 아무리 좋고 경제적으로 빰빵하고 심지어 종교적 스펙이 화려하다 해도 내면을 뒤집는 진짜 회개와 성찰이 없다면 그 모든 특권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분석은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클수록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특권 자체가 아주 엄격한 심판의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경에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무거운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스스로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자부할 만큼 돈도 많고 종교적으로도 우월했던 이 화려한 도시는 결국 그 엄청난 잠재력과 은혜를 다 걷어차 버리고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이 그냥 낡은 배 몇 척 있는 어촌이 아니라 당대의 거대한 국제 교차로이자 번성하는 메가 허브였다는 사실을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진짜 성찰이 빠져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대 가버나움의 이 씁쓸한 엔딩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꽤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역사적 팩트들의 호기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를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